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저희 채널에 좀 처음 나와주셨는데 사실 그 연금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김봉곤의 연금 수업 채널 이제 대표님이시죠. 김봉곤 대표님 모셨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봉곤의 연금 수업 채널 운영하고 있는 곤쌤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김범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워낙 또 이제 연금 쪽으로 많이들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 보니까 이제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보니까 이제 상담 통해서도 많이 도움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요즘 혹시 문의 많으시죠? 요새도 많이들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계좌 활용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고요. 계좌 활용법. 보통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인출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제 또 어떻게 또 얼마를 인출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좀 겪고 계셔서 그런 부분의 문의가 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연금 쪽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관심사이신 것 같아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사실 50대 이상 분들이 70% 네. 이상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연금세법 개정? 잠깐 내가 세무사인데 내가 개정을 모르고 있네. 예, 연금세법 개정으로 연금 수령과 관련된 세제 혜택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는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일단 뭐 큰 틀에서의 변화는 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 사적연금, 그 퇴직연금 제도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 퇴직금을 이제 IRP 계좌로 수령해서 나중에 이제 연금을 실질적으로 인출했을 때 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 인출 연차가 뭐 10년 차면 뭐 30% 감면되고 그다음에 20년 차까지가 이제 40%였는데 요게 조금 하나 개정돼서 20년 이후까지 인출을 하게 되면 이제 50%를 감면해 주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20년 이후에 50% 감면해 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세금 혜택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좀 의문이기는 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얼추 계산해 보니까 네, 아마 20년 안에 다 소비에 안에 다 이제 인출해서 이제 퇴직금이 거의 다 없어질 시점에 이제 세금 감면이 사실 그렇게 매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뭐 나쁜 제도이다 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세금을 좀 절감해주는 그런 제도로서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길게 써라란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냥 수명이 가늘고 길어질 길게 테니까. 써라. 네, 그런 취지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점점 이런 퇴직이나 연금 쪽은 세제 개편안이 결국은 점점 더 늘려주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이 한계가 있으니까 사적연금으로 좀 확실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네, 근데 이제 화끈하게 좀 늘려주면 좋은데 항상 이제 개편되는 거 보면 뭐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너무 개편 시기가 늦다 보니까 조금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세수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ISA 계좌 이것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개정하겠다. 사실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ISA 계좌가 나오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약간 생산적 금융하자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얘기는 항상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개정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양치기 소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추진 중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를 좀 명확하게 좀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일단 생산적 금융 ISA 계좌가 큰 틀로 일단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국민성장 ISA 계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청년들의 또 자금 형성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청년형 ISA 계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특이점은 이제 현재 ISA 계좌의 경우는 뭐 국내 주식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대한 모든 거래가 가능한데 일단 국내 주식을 활성화시킬 그 방향에 있어서 새롭게 만들어질 생산적 금융 ISA 계좌는 왠지 이제 느낌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만 가능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기존 ISA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가입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아마 이제 국민선장 ISA 계좌 안에서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그래도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또 뭐 이자 배당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비과세 혜택은 주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분리과세 처리만 해줄 것 같은 그런 개정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했는데
확실히 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형 ISA 계좌의 경우는 뭐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완전히 뭐 비과세를 해주겠다. 지금은 뭐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청년 ISA 계좌의 경우는 완전한 비과세 혜택을 또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곤 있는데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떠들지 말라. 확정된 게 아니다. 계속 이제 언론에서 이제 예측 보도가 항상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또 기사를 봤더니 추진 중이기는 한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보도하지 말라.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으나 일단 좀 기다려 봐야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실 저도 문의가 오셨는데 네. 그럼 내 자녀에게 이제 ISA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게 증여를 해주겠다. 네네. 증여하고 자녀가 이걸 불리면 전부 다 비과세면 나이스하지 않냐 한 게.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는 권해드리고 싶다. 네네네. 근데 이제 자녀가 얼마나 잘 운영할지는 맞습니다. 이제 운영에 대한 숙제들도 있고 이제 뭐 비과세 혜택이 많아지게 되면 또 자금이 또 너무 많이 쏠리는 것에 맞아요. 대한 또 우려가 충분히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납입에 대한 제한도 좀 어느 정도 존재할 가능성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예측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닐까 분명 생각이 또 듭니다. 나오면은 이제 계좌 수가 많이 늘어나면 분명 정부에서 개정해서 이제 그만 이렇게 할 또 건데. 이렇게 작은 어느 정도 자산이 또 있는 분들의 또 제도 혜택이다라고 그렇죠.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신중하게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국민성장 ISA 누구나라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납입금의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저거는 엄청 메리트가 있겠어요. 네,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연간 한 1,500만 원보다 많이 인출하면 이 16.5% 사실 이제 분리과세를 내는 세율인데 네. 연 3천만 원을 인출해도 16.5% 세금 안 낼 수 있는 대표님만의 공식이 있다. 저 이거 좀 궁금했어요. 어떤 방식일까요? 이게 이제 그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잘못된 게 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공식이다라기보다는 사실 좀 이렇게 그 납입 재원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달리 적용이 되는데 모든 분들이 그냥 그 연금 계좌 안에서 그냥 1,500만 원만 넘어가면 무조건 세금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소득 재원에 따라 세금은 다 다르다. 그렇죠. 예, 일단 첫 번째로 챙겨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좌 안에 만약에 세액 공제 안 받았다. 걔는 어차피 공제받은 게 없으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걔는 뭐 연금 수령 한도 이내를 뭐 수령하던 넘치게 수령하던 1,500만 원을 넘기던 걔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냥 세금이 없는 비과세 인출 금액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퇴직금이 들어왔을 때를 항상 의문을 품습니다. 퇴직금이 연금으로 들어오면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이 되니까 연간 1,500만 원 넘게 인출하면 그때는 16.5% 또는 종합과세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사실 퇴직소득세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이 IRP 계좌나 연금저축으로 들어오면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만 인출하면 무조건 다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얘는 1,500만 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 그냥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금 수령 한도는 그냥 연금 계좌에 가지고 있는 평가 금액을요. 그냥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눠서 1.2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보통 계산이죠. 평가 금액이 3억 원이다라고 하면 수령 연차 1년차 기준으로 수령 한도는 3,600만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는 수령 한도 이내만 빼면 사실 세금 절세 효과는 있으니까 사실 1,500만 원을 넘겨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퇴직금도 역시나 연금에 있으니까 연금 소득세가 적용이 돼서 1,500만 원을 자꾸 신경 쓰시더라고요. 어려워. 제가 이 얘기는 한 수천 번도 더 한 것 같습니다. 근데도 계속적으로 이제 궁금증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명확하게 기억하실 것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인 거고 걔네들은 일단 1,500만 원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00만 원을 신경 써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공제받은 금액과 내가 열심히 운용해서 쌓인 이익들이 마지막에 이제 빠져나가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1,500만 원 초과 수령하게 되면 뭐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든지 뭐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1,500만 원이면 월 12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 좀 빨리 좀 늘려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과거에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바뀌는데 1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그 불편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주장을 하고 법을 개정해달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지 그 한도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가상승률 반영이 세법이 참 늦어요. 제가 세법을 느릿느릿한데 좀 연금 쪽이 상당히 좀 네, 이렇게 더디게 바뀌는 걸로 네, 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수가 엄청 큰가? 그쪽 별로 큰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이게 이제 그 투자 상품들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이제 투자 상품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수익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용 이익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용 이익을 연간 1,500만 원까지밖에 못 뺀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이제 뭐 지금 인출하시는 분들이야 투자 기간이 짧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납입해서 이제 지속 성장을 할 젊은 세대들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낮은 금액이 될 수밖에 좀 없지 않을까. 늘려주셨으면 하는데 저거 오히려 더 줄일까봐 걱정되는 게, 뭐 예를 들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도 많이 가입하니까 제재 주고 막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 받을까봐 말을 입국다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 연금 전문가로 이제 이 발견하신 퇴직소득세를 40%나 낮출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사실 지금 내용들 사실 세무사 공부할 때 네. 계산 문제로 풀고 했던 문제들인데 네네. 이거를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응용하는 지식을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 재밌네요. 네네. 예, 퇴직 예정자들이 알면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꿀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1만 원을 빼야 된다. 그 만 원입니다. 만 원. 항상 이 만 원이 이제 퇴직금과 항상 따라다니는데. 만 원? 근데 무조건 다 40%를 한꺼번에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역시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이 좀 있어요. 이게 필요하신 분도 있고 전혀 이런 가정과는 전혀 무관하신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은 일단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 안에 퇴직금이 일단 들어 있어야 됩니다. 퇴직금이 없다. 그냥 세액공제 받은 거랑 운용 이익만 있다. 그렇죠. 심플하죠, 그럼. 네, 그러면 1만 원 인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사실 퇴직소득세 감면과도 아무런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퇴직소득세 감면은 그 계좌 안에 퇴직금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일단 1가정이고요. 자, 두 번째 가정은 일단 퇴직금이 일단 IRP 계좌나 어딘가 들어가 있을 때 여유가 좀 있어서 나는 지금 당장 찾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보통 연금 개시를 지금 당장 할까 아니면 먼 미래에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들 갖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퇴직소득세 감면은 실제로 돈을 뺀 연차 기준입니다. 보통 10년 차, 20년 차, 20년 초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를 단순히 그냥 연금 수령 연차 기준이 아니라 내가 10년 동안 돈을 빼고 11년 차가 되는 시점에 40%가 감면되고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은 했고 퇴직금이 IRP 계좌에 들어와서 나는 지금 당장 퇴직금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만 원씩 인출해서 11년 차가 딱 됐어요. 야, 그렇구나. 연차를 채우는 거 보니까.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연금 수령 한도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 연차가 일단 11년 차가 돼요. 자, 그래서 그 시점에 퇴직금은 다 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수령 연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퇴직 금액까지는 한꺼번에 인출하시면 원래 정상적으로 100% 납입해야 될 퇴직 소득세가 40%가 줄어들게 되는. 감면도 받고. 그래서 사실 좀 근속연수가 기신 분들은 사실 퇴직 소득세율이 원체 낮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이 없을 수는 있는데 생각 외로 이 퇴직금 규모가 크시거나 아니면 근속연수가 짧은 상황에서 많은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은 퇴직소득세율이 10% 이상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셉니다. 몇 억 이상 퇴직소득세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여유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10년 동안 만 원씩 열심히 빼다가 연금 수령 연차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뭐 실질 수령 연차는 11년 차 되던 해에 그냥 난 좀 목돈이 좀 필요하니까
필요한데 이러면 이때는 퇴직금 원금은 다 인출하고 그리고 40%의 세금도 절감하면서 또 그 기간 동안에 또 계속 운용하면 또 운용 이익도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1만 원 인출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생활비를 인출해서 소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1만 원 인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일단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잘 산정해서 인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수령 연차를 채웠을 때 나중에 세금을 조금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떠오른 게 그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법인에서 이제 자녀에게 가업 승계나 가업 증여하고 나서 네. 저거라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분들이 일단 한번 자금이 바로 정산하고, 급하지는 네, 않고 그렇죠. 11년 차 호흡만 가져가면 네. 퇴직소득세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진짜 뭐 퇴직소득세율이 좀 높으신 분들에게는 뭐 그래도 나름 좀 여유도 있으실 거니까 네. 뭐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1만 원만 잘 빼두면 근데 또 많이들 물어보세요. 진짜 1만 원만 빼야 되냐? 이게 월이냐 연이냐 이거보다 더 낮게 빼면 안 되냐? 근데 정답은 일단 금융회사마다 인출할 수 있는 인출 한도 금액들은 아마 조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10원만 빼도 된다 뭐 이런 분들 계셨고요. 그다음에 월 단위도 아니고요. 그냥 뭐 월로 빼든 연으로 빼든 자유롭습니다. 인출하는 건. 그냥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돈을 뺐는가. 그렇죠. 네, 거기에 좀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인출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납입은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연금 개시하게 되면 더 이상의 이제 납입 자체는 불가능하니까 이 계좌를 더 이상 납입용 계좌로 활용하지 않겠다. 거기까지 판단되시는 분들은 일단 1만 원 정도는 빼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절세 효과를 조금 더 활용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추 계산하면 생각보다 절세가 엄청 클 것 같은데. 네, 뭐 만약에 뭐 퇴직소득세가 1억이다라고 하면 40%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걔를 세금을 안 떼고 계속 장기적으로 또 불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세금까지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자본 이득도 취하고 나중에 세금도 줄이고 약간 좀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수 있습니다. 대표님 실무하시니까 완전 실무적으로 이제 잡으니까 이게 더 와닿네요. 이게 네.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극대화되는 효과 방식을 아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개개인마다 다 스토리가 다르실 네, 테니까. 맞아요. 네, 적용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게 다 누구에게나 공통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선생님은 이것보다는 이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맞는 네. 타입들을 만드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55세가 지났다. 그러면 이제 연금 바로 개시하지 않는 분들, 사실 뭐 많이 있죠. 생각보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연금 연차는 자동으로 이제 소진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자, 일단은 연금 수령 연차의 개념을 아마 거의 다 모르세요. 네. 그다음에 연금 수령 한도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돈 내가 빼겠다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연금이 일단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인출했을 때 연금소득세율이 저율과세된다라는 표현을 자꾸 저희가 쓰는데 그것도 역시나 조건부입니다. 일단 만 55세 조건 하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라. 자, 그러면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그 공식이 바로 연금 수령 한도예요. 한도. 예,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연금 수령 연차. 그래서 11-N차가 되어져 있는 게 N이 바로 이제 10년까지만 딱 되면 어차피 수령 한도는 사라지게 되는 구조.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이거예요.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을 개시해야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연금 수령 조건만 충족하면 늘어나게 되는 것인지 요게 이제 또 항상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 개시를 하지 않아도 늘어나요. 예, 그래서 나이 조건 55세 그리고 가입 기간 5년 조건만 충족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만 기준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수령 연차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카운팅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만 55세 시점에 모든 수령 조건을 충족하고 나는 뭐 지금 당장 뭐 연금 인출할 필요가 없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납입하고 운용하시더라도 만 60세가 돼서 만약에 연금 개시를 하면 이때는 수령 연차는 6년차가 되고요. 그러면 6년차가 됐을 때 도대체 뭐가 좋냐? 뭐가 좋냐면 좋은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수령 한도가 조금 늘어났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수령 한도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모든 연금을 다 찾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역시나 연간 1,500만 원 조건은 항상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이익이 빠져나갈 때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사실 좀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수령 연차가 높아지면 연금 수령 한도가 많아지니까 많은 연금액을 인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본 공식인데 역시나 이 허들은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은 역시나 인출했었을 때 또 세금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간 좀 불리한 혜택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제 여기까지 내가 도대체 알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이게 복잡하다고 그만두면 안 되고 연금을 잘못했다가 수령액 차이가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세금. 네, 세금적인 부분들도 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길게 호흡 가져가는데 네. 사실 그때 은퇴를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약간 한가로움이 좀 더 많아지시니까 네. 오히려 지금 이 대표님처럼 깊게 파도 모자랄 판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좀 이렇게 알면 되게 좋은데요. 보통 이제 퇴직하셨을 때 항상 얘기 주시는 게 이걸 몇 년이라도 좀 일찍 알았으면 맞아요. 예, 정말 좋았을 텐데가 이제 거의 다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일단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역시나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은. 예, 일단은 뭐 현실에 이제 퇴직에 직면했을 때 와닿는 문제지. 도대체 뭐 수령 한도는 뭐고 그다음에 수령 연차는 뭐고 이게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일단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관심 갖기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어렵다라고 해서 나에게 뭐 전혀 필요 없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같은 금액을 가지고 인출을 동일하게 하더라도 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또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셔서 조금 복잡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그냥 연금의 한 분야니까 그래도 조금은 내가 관심을 둬야 될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딱 보셨을 때 뭐 상담이 아니어도 이거 공부를 조금 내가 지금 어떤 컨디션이구나 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에도 퇴사가 뭐 저기 좀 몇 년 정도 남았을 때 좀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보면? 근데 보통은 요새 다 연금저축들은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받을 용도로만 생각하시니까 나중에 얘가 이제 어떤 세제 혜택을 더 주는지 사실 운용하는 과정 중에 과세 이연 효과를 거의 다 모르세요. 세금은 나중에 떼는데 과세 이연 효과가 뭐야? 그러면 뭐 과세 이연은 지금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미래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오랜 기간 투자했을 때 과세 이연 효과가 더 크거든요. 엄청 크죠. 예, 근데 다들 생각하는 건 납입했을 때 뭐 13.2 돌려주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있다가 나중에 그럼 돈은 도대체 언제 찾아야 되지? 아무도 관심을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연금은 가입은 하셨는데 얘 돈은 어떻게 빼다 쓰는지는 아세요?라고 했더니 문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판매하는 판매사들도 판매만 하지 돈을 어떻게 빼세요라고 얘기는 안 해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알려주는 데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연금 계좌를 가지고 계실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제 미리 알면 좋은 거는 그냥 납입했을 때 나한테 뭐 해주냐. 두 번째로는 운용하는 과정 중에 나한테 이득이 뭐냐. 그다음에 인출하는 과정 중에 조건이랑 그다음에 또 세제 혜택은 뭐가 있냐.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한 번은 꼭 정리를 맞습니다.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네. 저는 오늘 오는 길에 사실 제가 넣었던 연금 계좌 수익률 뜨는데 네. 절대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는데 네. 뭐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리스키한 거 막 집어넣는 수익률 뭐 60%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60%가 나는구나. 제가 직접 한 마이너스 60%인데 그래서 야 차라리 연금을 하는 게 맞다. 운용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가분들하고 꼭 얘기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 70세 이후에 연금 계좌 세액공제 혜택 이게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70세 이상인 분들도 그러면 이거 여쭤보긴 하세요. 저도 가끔 연금저축 네. 그럼 나 필요하냐? 네. 왜냐면 뭐 딱히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말씀 주세요? 일단은 그 상황들을 좀 봐야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절대적으로 안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70세 이상이었고요.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해당될까 말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연금저축과 IRP, ISA 계좌를 뭐 일단 활용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의뢰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목표가 하나였어요. 나는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좀 들어가고 싶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연소득이 일단 2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금융소득이 초과되다 보니까 사실 건보료에서 이자 배당 1,000만 원 넘어가면 바로 이제 네, 바로. 아웃이거든요. 바로 건보료. 예, 대부분 다 이제 그 공적연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연금은 한 100 얼마였는데 그래도 약간 좀 2천만 원까지 약간 좀 공백이 있었는데 걔를 이미 이자 소득으로 일단 확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2천만 원이 넘어서 지금은 당장은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은 못 되는데 그래도 이거 내는 게 너무 아깝다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조금만 조절하면 그래도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자금이 이제 사실 연금저축으로 다 옮겨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ISA 계좌도 일단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년 동안에 납입하면 한 3,8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부가 같이 납입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5년 동안 연금저축 ISA 계좌 활용하면 납입 금액 기준으로 1억 9천만 원 정도로 옮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부 합산하게 되면 납입 금액 기준으로 3억 8천. 와, 그러면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일단 절세 계좌라고 하는 연금 계좌나 뭐 ISA 계좌 쪽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필요한 경우도 좀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연금 계좌에 돈 넣으면 묶이는 거 아니야. 대부분 단골 질문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세액공제를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 배당 발생되는 것도 건보료 노출도 안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노출 안 되니까 차라리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느니 그냥 연금 계좌 안에서 일정 부분 소소한 투자를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뭐 연금 계좌 남들이 다 하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발생되는 현재 이자 배당 때문에 세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활용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그리고 70세 분들은 가장 먼저 활용해야 될 건 사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먼저 활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65세 넘어가시면 일단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 5천만 원 한도로 납입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 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일단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해 주시면 좋고 증권사에 그냥 일반 계좌 터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꼬리표만 달아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5천만 원 납입하고 거기서 ETF 거래를 하던 주식 거래를 하던 발생하는 이자 배당은 한 푼도 안 잡히니까 사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사실 비과세 종합저축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ISA 계좌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5년 조건도 있고요. 나중에 뭐 분할로 인출해야 되는 또 복잡함을 또 그 나이 때에 70세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따지기는 좀 복잡하니까 그래도 같은 절세 효과가 있는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면은 차라리 연금 계좌보다는 ISA 계좌를 활용해 주시고 걔도 납입하는데 여력이 넘친다. 그때는 마지막에 사용할 게 이제 바로 연금저축을 좀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현금 유동성 있으시면 뭐 크게 걱정은 또 노후가 없으실 테니까. 네, 사실 큰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과거에 이제 국내 주식 많이 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어차피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뭐 S&P 500 사야 돼요, 나스닥 사야 돼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반 계좌에서 S&P 500, 나스닥 ETF를 사서 그렇죠. 이익이 생겼더니 다 배당소득인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건보료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떤 분은 기초연금이 탈락되신 분도 계세요. 그냥 소소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걔가 2천만 원이 넘어간 거예요. 타격 크다 그거. 네, 그러더니 바로 기초연금 탈락됐는데 문제는 이제 건보료가 산정되는 게 다음 연도에 즉시 산정이 아니라 되게 길잖아요. 11월 달에 산정해서 그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이제 적용이 되니까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도대체 왜 탈락됐는가. 네, 근데 이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몰랐던 건 S&P 500, 나스닥 투자되는 이러한 ETF들이 배당소득으로 잡혔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투자를 염두에 두시더라도 이 배당소득세와 관련된 혹은 내가 투자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공부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세금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건보료가 8% 정도 더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15.4에 8% 붙으면 발생되는 모든 이익의 한 23% 이상이 세금인데 사실 사실 돈으로 계산하면 되게 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어차피 떼고 들어오니까 이제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느니 조금 더 공부하셔서 세금도 줄이고 그 자금들은 또 다른 형태로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혹시 나이 드시고 나서 질문 꼭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도 많으신데 건보료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네. 건보료에 대한 부담감. 보통 현금 유동성 많으면 금융소득 때문에 또 이렇게 탁탁 치는데 네네. 말씀 주신 대로 IS나 연금저축이나 비과세 종합저축 이런 거는 어차피 다 빠지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세팅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때문에 건보료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재미나게도 금융 투자는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특이한 점이 딱 있어요. 우리나라 꼭 하나만 하시죠. 그래서 양쪽 다 균형 있으신 분들을 좀 찾기는 어려운데, 근데 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부동산 매각했어. 매각 대금을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금액도 너무 크고 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게 사실 되게 껄끄러웠던 막 그런 때다 보니까 사실 뭐 그때 투자했으면 대박이 났을 수도 있겠으나, 예, 근데 그 당시에 상황에서는 또 이제 목돈을 또 국내 주식에 또 한꺼번에 투자하기에는 또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드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저축은행을 돌면서 계좌를 하나씩 5천만 원씩 집어넣어서 맞아요. 20개씩 막 만들고. 이것보다는 다른 방식이 좋은 게 많은데 이제 아예 그쪽은 이제 알질 못해서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또 말씀 주신 게 대표님 이게 또 ISA 계좌 말씀 주셨는데 이거 요즘은 이제 이거 완전 절세 상품으로 당연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네네. 근데 ISA 계좌에 담으면 약간 손해인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좀 당연하지만 좀 지식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일단은 뭐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원래 세금이 없습니다. 없죠. 네. 다만 거기서 발생되는 뭐 분배금,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있는데 굳이 ISA 계좌 안에서 비과세되는 그런 재원들을 담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국내 주식 하실 거면 일반 계좌에서 하셔도 되고요. 다만 ISA 계좌는 사실 절세 계좌라고 하는 게 절세 효과 가장 큰 건 일단 배당받을 목적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국내 상장 해외 ETF들 매매 차익이 어차피 배당소득세 또 과세 대상이니까 그렇죠. 걔네들의 과세 이연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보통 절세 계좌들을 많이들 활용을 하셨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내 주식이 뜨겁다 보니까 역시나 ISA 계좌나 연금 계좌 안에서 열심히 국내 주식을 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근데 사실 뭐 돈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거래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굳이 뭐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뭐 금융 상품들을 ISA 계좌에서 담아서 운용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세제 혜택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게 국내 상장 해외 ETF 또는 배당받을 목적의 투자들을 좀 ISA 계좌에서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좀 요즘은 이것도 많이 접근을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요즘 국내 주식 자체가 너무 또 호황이다 보니까 그 해외 상장 ETF는 어떤 걸 좀 주로 말씀을 주세요? 보통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미국 대표 지수, 마찬가지로 S&P, 나스닥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재미나게도 다들 하실 것 같잖아요. 안 해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S&P, 나스닥을 안 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일단 시장을 약간 좀 우두머리로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요. 대부분 이제 산업 섹터들이 먼저 포진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약간 들어갈까 말까인데, 근데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산업 섹터들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미국 대표 지수 ETF들은 꼭 그래서 미국 S&P 500, 나스닥 추종들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당 성장이라고 해서 뭐 SCHD, 뭐 슈드라고 하는 종목들도 보통은 많이들 담으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항상 이제 그 찰새처럼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냥 얘가 수익이 좋을 때는 여기 갔다가 제가 수익이 좋을 때는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 재미나게도 항상 1등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냥 적절히 잘 혼합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는 사실 어떤 기초자산이 좋고요. 어느 시점에는 또 다른 기초자산이 좋고 좀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다양한 기초자산을 좀 혼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자재 관련돼서 금, 최근에 또 은이 잠깐 핫했다가 또 잠깐 수그러들고 있는데, 은은 거의 뭐 투기 상품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원자재 ETF를 일반 계좌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꽤 셀 건데. 원자재, 금 모든 ETF들은 일단 매매 차익이 모두 다 배당 소득세로 잡히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차라리 원자재와 관련된 혹은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은 일반 계좌에서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라는 표현은 세금을 안 내보셔서 그래요. 실제로 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국내 상장 해외 ETF나 원자재와 관련된 수익 많이
많이 나면 되게 좋은데 네. 그 수익이 다 세금으로 나가면 얼마나 또 아까워요. 네, 그렇죠. 그냥 아니지. 계좌 하나만 잘 선택했으면 됐을 문제였는데 그런 계좌들에 대한 선택에 따라서 세금적인 부분들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대체 투자인 뭐 실물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뭐 금, 은 혹은 뭐 미국 대표 상장 ETF들은 그래도 ISA 계좌 안에서의 장기 투자를 조금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시장 자체가 뭐 코스피가 막 12% 올랐다 12% 떨어졌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로 그때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가.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다음에 뭐 6% 계속 이래버리니까 네, 완전히 뭐 소형주 움직이듯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롤러코스피인데 그걸 말 그대로 이게 너무 무서운데 네. 개별 종목은 사실 등락률이 너무 큰데 네. 좀 안정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뭐 사실 우리나라 뭐 40%가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데 네. 뭐 이런 형태를 권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사실. 자,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만 직접 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조금 분산할 수 있는 ETF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종목이 코덱스 있습니다. 200. 근데 사실 코덱스 200 종목은 반도체를 거의 따라다닌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왜? 안에서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31.82%. 그리고 하이닉스 종목이 18.78%로 약 50.6%. 근데 재미나게도 200이라고 하는 숫자는 200개의 종목이거든요. 그 중에 2개의 종목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ETF랑 별반 차이는 없는데 그렇더라도 50%는 반도체가 아닌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 산업들이 일단 포함되어져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에 투자하면서 그래도 나는 반도체에 참여하고 싶다. 이때 조금 더 폭넓은 측면에서는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이런 코스피 200 지수 추종 ETF들 코덱스 200이나 뭐 타이거 200 이런 종목들을 그렇죠.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나는 집중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근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때는 그냥 반도체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덱스 반도체라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21%, 하이닉스가 26%에서 총 48% 정도는 결국 반도체에 들어 있는데 다행히 그 외 종목들도 반도체입니다. 역시나. 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와 반도체 ETF를 비교했을 때 뭐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크냐? 당연히 반도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더 많은 뭐 수익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지만 나는 특정 산업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되는 이런 섹터 ETF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다만 이제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조금 맡기고 싶다. 이때는 일단 시장을 대표하는 이런 시장 대표 지수 ETF들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좀 처음 투자한다 이러면 사실 섹터보다는 시장 중심으로. 그렇죠. 시장 중심. 그리고 항상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 네. 근데 언젠가는 이길 수는 있는데 근데 좀 객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1년 주기로 딱딱 끊어서 내 계좌의 평가 금액과 시장의 평가 금액을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자꾸 시장이 이겼다. 그때는 그냥 시장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좀 관심을 갖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말고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가 이제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기반도 사실은 계속 SSD로 다 바꾼다고 해가지고 반도체 네네. 다음으로 하는 건데 SSD 기반 자체도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대표 산업들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면 항상 그 시점에 맞게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뭐 현대차가 자동차만 만드는가 뭐 이런 것도 또 아니잖아요. 로봇도 열심히 만들고요.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만든가 아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기업들이 어떤 특정 산업들은 계속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만약에 특정 산업이나 아니면 유행을 쫓고 싶다. 이때는 되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일단 접속을 하시고요. 네이버에 ETF 탭이 있습니다. ETF 탭에 가시게 되면 각각의 그 기초 자산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국내 업종 테마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셔서 일단
일단 맨 끝에 있는 시가총액을 한번 눌러보시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자금들이 쏠려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보면 일단 뭐 산업 섹터 중에 1등들은 대부분 반도체였고요.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그렇죠. 기술들, 그다음에 전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자금들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는 유행 쫓는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그냥 네이버를 한번 ETF 탭을 검색하셔서 찾으면은 대부분 이제 많은 자금들이 쏠려 있는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날의 이제 거래량들도 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좀 너무 유행 쫓는 투자가 위험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나는 남들과 같이 똑같은 투자를 좀 하고 싶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런 네이버나 여러 포털 사이트를 좀 활용해서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일상이 바빠서 사실 지수 투자가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 개별 종목에 연구할 시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이제 지수를 사는 게 제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 걸 많이 봐주다 보니까요. 사실 뭐 제 거는 되게 이제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냥 뭐 시장만 가져가면 되지.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이 시장을 이기고 싶은 이 사람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욕망을 찾아서 이렇게 여러 종목들 선택해 주시는데, 그래도 시장은 너무 이렇게 등한시하지 말자. 네,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에 또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사실 월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현금흐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채널에서 항상 약간 수익률이 좋았던 월배당 ETF 상품을 좀 소개를 해주셨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것 좀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최근 시점에서는 어떤 거 좀 많이 권하거나 뭐 이게 좋아 보인다.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1등을 조회해 보면요. 일단 우리나라가 역시나 1등입니다. 모든 월배당, 고배당, 커버드콜 다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사실 비싼 가격에 배당을 받는 종목들을 매수한다라는 건 사실 떨어졌을 때 많이 사는 게 좋은데 지금은 상당히 좀 고점인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급격히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조정은 한번 발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조정 기간 동안에 또 소가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많이 오른 자산 쪽에 배당받는 형태 투자보다는 약간 좀 소외된 이런 기초자산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게 그럼 도대체 어디가 소외됐냐? 미국이 많이 소외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자금들이 연초에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다 국내 주식으로 많이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되려 미국의 빅테크와 관련된 기술주 관련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 사실 많이 올랐어요. 한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보유한 자들의 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좀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기초자산이 있습니다. 월배당 ETF들도 다양한 기초자산이 있는데 조금 분산 투자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요. 사실 내가 월배당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자꾸 그 가격이 오르기를 원한다. 살짝 좀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 배당도 많이 받고 가격도 많이 오르면 사실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죠. 근데 집중해야 될 건 현금 흐름이다. 안 그러면 사실 배당 ETF를 선택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걸 선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월배당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자꾸 내가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그때는 그냥 성장 ETF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아니다 나는 고정 현금 흐름을 창출해서 계속 재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늘릴 목적이다. 아니면 재투자 재원을 만들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월배당 ETF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한쪽에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월배당 ETF 투자한다라고 해서 내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가 월배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적인 조언 드리는 건 일부는 변동성을 좀 줄일 목적으로 현금을 조금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대표 지수들, 뭐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 미국 S&P 500 지수, 시장 대표 지수들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주들도 있습니다. 뭐 연 4, 5% 이상 고배당주는 뭐 플러스 고배당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성장하면 뭐 SCHD, 뭐 타이거 미국 배당, 뭐 다우존스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리츠는 사실 배당을 생각보다 많이 줘요. 생각보다 많이 줘요. 7%, 8%대까지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리츠 그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뭐 산업 기반에 투자되는 그러한 종목에서 일정 부분 꾸준히 배당 받겠다라고 하면 리츠를 포함시켜도 좋고요. 아니다 나는 인위적으로 내가 원하는 배당률을 좀 창출하고 싶다.
이때는 커버드 콜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정 현금 흐름을 만드는 목적에서는 사실 뭐 A 종목부터 뭐 Z 종목까지 다 5% 준다라고 하면 한 개 선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다 5%짜리 여러 가지 섞으면 그 5%가 그 안에서도 가격의 격차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배당 투자는 가격 변동은 크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줄 수 있는 목적에서의 투자를 선택해야 되는 게 좋은데 제가 만나온 바로는 배당 투자하셨다가 대부분 다 성장 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봐요. 그래서 왜 배당 투자를 하고자 하시냐? 진짜 현금 흐름이 목적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답을 잘 못하세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좀 해보고 싶었다라는 분들도 있고 배당이 들어오는 게 너무 재밌어서 얘를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적을 좀 명확히 하자. 우리가 배당받을 목적이면 월 배당에 집중하고 아니면 나는 자산 가치를 불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성장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교육을 가거나 이랬을 때 항상 그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네 스스로를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시라고. 너가 진정 원하는 건 뭐냐, 나는 뭘 원하는지, 내가 투자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결정을 하셔야지. 사실 이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종목 선택해야 되죠. 비중 선택해야 되죠. 포트폴리오 짜야 되죠.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실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유튜브를 하지만 항상 듣는 얘기가 유튜브 보고 종목을 샀다. 위험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는 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하셔서 배당 ETF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뜨끔했습니다. 예전에 유튜브 보고 개별 종목 들어갔다가 처참하게 깨진 적 있어가지고. 네, 모든 책임은 이제 본인에게. 투자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그 얘기할 때마다 그 코멘트가 달려 있거든요. 모든 투자는 투자자에게 그 손익은 기속된다라고 항상 위험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이렇게 투자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시긴 했는데 슈드나 제피 같은 건 이제 해외에 상장 사실 고배당 ETF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환율이 뭐 1,500원 올라가냐 마냐 그 직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뭐 국내가 나을지 해외가 나을지 그 환율이 주는 리스크를 어떻게 좀 많이 말씀해 주세요. 보통 이제 환해지 종목들도 좀 존재하고 있어서 내가 좀 같은 기초 자산에서 H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제 내가 하나의 기초 자산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슈드도 그래요. 슈드도 H가 있는 종목은 환해지 종목이고 H 없는 종목은 환 노출인데 지금처럼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환 노출과 환해지를 같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한 반반 정도 들어갔다가 환율이 떨어지면 환해지 상품 팔아다가 환 노출로 다시 갈아타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환율을 한번 예측해 볼까라고 해서 한쪽으로 몰빵했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안 흘러가더라고요. 환율이 떨어지겠지 해서 H로 담아놨더니 환 노출 상품이 튀어 오르는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예측은 하진 마시고요. 내가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H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적절한 혼합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냥 온리 환 노출 종목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 또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환율 떨어지면 들어가야지. 근데 그 전에 아마 가격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들이 또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환 해지 상품보다는 환 노출 상품의 장기 투자가 훨씬 더 좀 유리할 수 있고요. 최근에도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그 전쟁을 하고 난 이후로 다시 환율이 막 1,500원대까지 갑자기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에서는 자산 가치는 떨어져요. 근데 환율은 올라가거든요. 결국에 자산 가치 떨어진 것에 대한 상세를 어느 정도 환율이 좀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보유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리스크 구간에서 손실을 줄이는 게 사실 가장 큰 핵심인데 그때는 환 노출 상품들이 어느 정도 환 차익을 가지고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환율을 예측한다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 그냥 자산에서 주는 수익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딱 그건 것 같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많이 올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그래서 월배당 ETF들 기준으로 이제 3월 달 기준에 이 직전 3개월 수익률 탑 5를 찾아봤더니 엄청난 숫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네. 자, 먼저 1위를 차지한 종목은 하나로 증권 고배당 탑3 플러스. 자, 무려 80%가 올랐습니다. 와. 80%. 그러니까 저게 배당도 주고 지금 수익이 80%가 올랐다는 네, 얘기죠. 일단 뭐 증권사들도 일단은 이제 금융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배당 많이 주는 세 개의 종목이 들어있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영업이익이 아마 국내 주식이 핫하다 보니까 또 엄청날 주가 거죠. 이익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네. 사실 인기 없는 종목인데 수익률로는 엄청났습니다. 80.24%. 아마 이제 거의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월배당에서는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자, 두 번째 2위를 차지한 종목은 48.41%인데 쭉 보시게 되면 지수가 다 똑같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자, 나라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어찌됐던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성과가 상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위권에 대한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 뭐 사실 배당은 비슷비슷해졌어요. 사실 뭐 커버드콜 종목이 아닌 이상 고배당이다라고 한다면 5%대가 현재 평균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고배당 상품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뭐 미국 채권이나 아니면 미국 뭐 MMF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배당 수익률로는 그래도 4%대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수익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밸류업 지수들은 이 고배당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고요. 일정 부분 이제 뭐 성장 ETF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배당도 조금은 많이 주면서도 주가 이익이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라서 최근 1년 기준 뭐 3개월 기준 6개월 기준에 사실 우리나라께 빠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배당 투자를 한다 이때는 다시 좀 생각해 볼 건 가격이 저렴한 게 그래도 쌀 때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부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주가 이익을 이미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일부 좀 이익을 덜어내서 조금 저평가된 구간으로 자금을 조금 옮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배당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없던 흐름이 사실 나온 거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한번 이 바꿔 타는 거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네, 볼 그래서 뭐 실제 뭐 100% 이상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빠져나갈 타이밍인 거죠. 네, 이제 계속적으로 보유해서 뭐 장기 성장할 수도 있겠으나 근데 저는 그냥 약간 좀 이익을 빨리빨리 취해서 딴 데로 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올랐으면 좀 파셔야죠. 저는 약간 잘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좀 만나 뵙는 분들 중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렇게 안 파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좀 이렇게 자산군을 어찌됐든 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이익 취한 거를 조금 저평가된 구간에 옮겨놨다가 다시 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반복하니까 그런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리밸런싱 한다 그래요. 비중 바꾸는 걸 리밸런싱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 자산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후에 이제 필요자금 아까도 월 현금으로 말했었는데 월 생활비가 뭐 그래도 제가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상속 준비한다고 저랑 상담할 때 보면. 근데 이거 현금 결국은 흐름 만들 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당하고 성장 둘 다 잡는 건 좀 힘든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이제 약간 특이한 시장이라 둘 다 되는 게 이제 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요즘 이 상황에서 아니면 앞으로 상황에서 월 300씩 나오는 이 배당 아니면 성장까지 이제 같이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으세요? 일단은 그 월 300만 원을 얼마 가지고 만들 거냐가 그렇죠. 먼저 좀 그것도 중요한 좀 것 궁금해요. 같습니다. 네. 일단 뭐 1억 원으로 300만 원 만들어 줘라고 하면 만들어 드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빨리 고갈됩니다. 네, 한 5년 안에, 10년 안에 분명히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필요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 그래서 월 300이면 연 3,600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걔를 만약에 배당받는 목적으로 하면 나눠버리면 돼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만약에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분배율로는 12%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12%의 배당 주는 종목은 있습니다. 실제로 연 12% 주는 종목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느낌이 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12% 이상의 배당을 주는 종목이 충분히 많아요. 충분히 많은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어쨌든 그 배당 받을 때는 배당 락일에 주식을 어느 정도 팔아서 주는 겁니다. 팔아준다라는 건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를 덜어내서 배당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지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배당 락일에 내가 받은 1주당 배당금만큼은 가격이 빠져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연간 12% 배당을 주면 결국 연간 12%만큼은 가격에서 빠지게 되는 구조가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초 자산이 12%를 성장하지 못하면 이때는 역성장, 결국 마이너스 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분배금 많이 받는 구조로 해서 뭐 월 300만 원 만들기 다 할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배당 받을 때 목표 분배율이 높아지게 되면 생각보다 자산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해당 종목들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분배금은 주기는 하는데 그 기초 자산이 그만큼의 성장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할 가능성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배당 상품에만 올인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성장을 섞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보통 이런 금리형 ETF 같은 경우는 현재 목표 분배율은 약 4%대예요. 사실 되게 높거든요. 나는 아예 위험은 피하고 싶은데 4%씩 꼬박꼬박 배당받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지는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그냥 4% 배당 주는 아이에 100% 다 투자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또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성장 쪽으로 항상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100%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라고 하면 그래도 좀 수익은 나야죠. 그때는 일부가 이제 변동성에 이제 노출이 되는. 그때는 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체적인 뭐 성장이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배당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국내 코스피 200 지수 혹은 미국 S&P 500 나스닥 해봐야 분배율은 1%대가 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배당받은 목적에서는 우리나라 고배당주 혹은 미국의 SCHD 슈드의 경우는 목표 분배율이 3, 4%대 그리고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 언급되어져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좀 낮은 편이고요. 실제로 더 높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20% 이상 현재 배당을 주는 종목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위험하다라기보다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필요들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뭐 커버드콜만 가지고 배당을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높은 분배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종목으로 혼합하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분배율을 추구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결국 사실 이 연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고갈되는 형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최종에는 영원으로 수렴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선택했었을 때 좀 주의할 점 이건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뭐 인출률이 12%인데 만약에 다음 연도에 내가 원래 월 100만 원씩 받던 게 한 달에 90만 원씩 나오게 되면 그때는 1년 동안에 결국 120만 원을 더 빼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12%로 됐던 인출률이 그 다음 연도는 13%, 14%씩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금액을 나는 찾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더 많은 인출률을 가져가게 돼요. 그럼 생각보다 빨리 고갈되는 거예요. 빨리 고갈되겠네요. 예. 근데 물론 성장이 받쳐주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좋을 수는 있는데요. 요새 이제 하도 이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어쨌든 떨어지면 회복하겠지라는 많은 생각들 해주시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 4년 정도만 성장을 안 하고 제로라고 하게 되면요. 12%씩 3년 빼면 36%를 빼는 거예요. 근데 12%씩 빼면 다음 연도에는 더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계속 인출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반 이상. 반 이상이 사라지게 되고 얘네들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결국에 더 많은 자금들을 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진짜 그냥 커버드콜의 주된 단점이라고 하는 재살 깎아먹기 이런 부분들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락하는 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른 기초자산으로 혼합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양한 그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주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300만 원 만드는 건 사실 어느 정도의 작은 규모를 가지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적정 분배율, 인출률을 설정하셔서 그 안에서만 조금
조금 인출 계획을 좀 세워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노후 준비하는 거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유행 쫓는 투자들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좀 많이 좀 생각도 해보시고 저희는 맨날 이제 밥만 먹고 맨날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출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대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고민들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도 뭐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들은 있으나 그래도 저는 보니까 노후 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뭐 성장형으로 너무 무리하시는 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연금 계좌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정말 이제 사실 연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속성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그런 금융상품이어야 되는데 사실 연금저축 IRP 정말 좋은데 단점은 결국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퇴직한 나이가 뭐 50대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 60대 그리고 70대 그리고 80대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사야 할까 막 이런 의사결정을 자꾸 내리면 사실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노후 자금을 인출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단 하나예요. 계획만 세우시면 됩니다.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운용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복잡한 것보다는 조금 단순한 형태로 그리고 내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것을 관리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만드셔야죠. 제가 뭐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사람이 언젠가는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아니면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아서 내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조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들도 조금은 대비하셔서 조금 단순화하면서도 남들이 봐도 충분히 내 거를 대신 관리해 줄 수 있는 뭐 남이 아니죠. 가족들이 내 거를 충분히 오픈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들까지도 충분한 고민을 해야지 실질적인 뭐 노후 준비도 되고 그다음에 연금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한 장기 운용도 가능하다라는 점들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준비 하나도 못 하시고 그냥 이제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만 들고 사실은 이렇게 대표님 찾아오시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와 지금 퇴직금이 1억 원인데 저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상담을 좀 주로 하시는 편이세요? 자, 일단은 뭐 배당을 받는 형태의 투자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가 굴리면서 자금에 대한 인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일 쉬운 게 일단 배당 받는 거. 배당. 예, 배당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주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주세요. 근데 배당은 일단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일. 보통 매월 배당 주는 종목의 경우도 배당 기준일이 월중 배당도 있고요. 월말 배당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배당 기준일은 뭐냐면 그 배당 기준일에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가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배당 기준일 기준으로 일단 이 영업일 전에만 매수하면 내가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일단 등록이 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말일자 기준이면 31일, 뭐 30일 기준인데 이 영업일에 일단 매수를 하면 배당금은 다음 달 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1억 원 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연간 6% 정도 배당 주는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세전 금액으로 5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게 돼요. 물론 뭘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변동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내가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사실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요새 배당 ETF와 관련된 정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얼마를 인출할지에 대한 일단 계획. 그래서 1억 원당 내가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5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저희를 찾아오는 목적은 단 하나거든요. 나 도대체 얼마를 인출하는 게 적당할까 요잖아요. 근데 보통 계산을 해보면요. 뭐 제일 보수적이면 4%. 그래서 보통 인출률로 뭐 4% 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룰들도 있는데 근데 4% 가지고 내가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때는 조금 더 높여서 한 6%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8%가 넘어가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인출하는 건 조금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당 인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원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려놓고 그치. 예, 그래도 꾸준히 배당 받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10년만 받을래요, 20년 받을래요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인출률을 더 높여도 돼요. 근데 우리가 원금은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고정적인 현금흐름 만들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인출하는 인출률은 6%는 넘기지 말자. 예,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자산은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까봐 뭐 변동성 축소할 수 있는 종목은 뭐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분배율은 4%대 지급하고 있고요. 뭐 성장의 경우는 뭐 코덱스 200, 그다음에 미국 S&P 500, 나스닥 100 얘네들은 1%대. 그리고 뭐 배당 많이 주는 고배당주는 플러스 고배당주,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3에서 4%대. 그리고 커버드콜의 경우는 이제 9에서 15% 정도 배당을 주는데 이 커버드콜을 조금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이 있어요.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미국의 S&P 500을 투자하면서 연간 6%의 배당을 혹은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S&P 500에 투자하면서 매년 6%씩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죽어도 ETF를 팔아서 현금은 못 만들겠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기능적인 측면에서 커버드콜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버드콜이 연 12%의 배당을 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S&P 500이다라고 한다면 S&P 500의 50%를 커버드콜의 50%를 투자하게 되면 어쨌든 6%는 나옵니다. 믹스가 되네.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성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커버드콜의 주된 단점은 주가가 상승이 막혀 있는 구조를 일반적으로 성장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버드콜은 뭐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성장 중심에 투자하면서 내가 찾았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해서 꺼내 쓰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매도 타이밍 찾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라고 하면 이때는 기능적으로 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100% 비중이면 12%인 거고 50%면 6%는 일단 확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커버드콜을 조금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역시나 항상 극단적이십니다. 예, 그냥 커버드콜 하면 일단 온리 커버드콜. 그래도 이게 섞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다 위험자산입니다. 커버드콜도 100% 다 위험자산이고요. 성장도 다 100% 위험자산. 그래서 노후자금 인출할 때는 모든 자금이 100% 위험자산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뭐 10년, 20년, 30년 이상 항상 주식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그다음에 언젠가는 또 폭락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연금 인출 초기에 폭락장 만나게 되면 회복을 거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성향의 운용보다는 저희는 사실 되게 욕먹기 싫어 되게 보수적으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한 5대5 정도 좀 섞어보는 건 어떠세요? 그냥 안전한 거 50%에 나머지 50% 정도를 위험자산에 노출시키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항상 의견을 드리는데 항상 시장이 좋다 보니까 70%도 더 높일 수 없냐 이렇게 의견을 많이들 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어요. 다 돌려봤는데 그냥 혹시라도 인출 앞두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안전한 거에 한 50%는 파킹해 주시고요. 나머지 50% 정도만 변동성을 조금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인출했을 때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이런 인출률이었다. 혹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이었다라는 점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유가가 오늘 뭐 $100까지 갔던가 배럴당 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최근 전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이 뭐 이제 $200까지 뭐 배럴당 올려버린다. 요게 지금 코스피 이제 지수가 막 등락하는 것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전쟁 리스크일 것 같긴 한데. 물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에서 만드는 생산 단가가 같이 올라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금리 인하 카드가 아닌 금리 인상 카드로 전환되면서 역시나 금리 인상은 또 이게 좋은 경우가 있고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우선 저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부양할 목적에서의 이제 금리 인하는 뭐 베스트. 사실 뭐 금리 인상도 뭐 종류에 따라 다른데 너무 과열을 뭐 잠재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금리 인상은 좋지 않게 많이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올라가면서 또 미국 금리가 또 올라갔어요. 채권 금리가. 네, 그런 위험성들. 그래서 뭐 배럴당 뭐 120불, 150불 혹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다시 금리 인하론이 아니라 인상론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때는 또 다른 안 좋은 시나리오들이 계속적으로 그려지고 이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것대로 배당주 위주나 아니면 성장주 중에서 어느 쪽을 좀 많이 추천을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사실 일정 부분 현금을 항상 들고 있는 게 좋은데 오히려 현금화 시키는. 사실 이제 거의 이제 상승장에서의 현금은 사실 대부분 다들 등한시하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얘를 왜 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근데 항상 좀 보수적인 투자를 좀 해주시기는 사실 뭐 위험자산에 100% 투자했을 때가 성과가 가장 좋다라는 건 사실 증명된 사실인데 그 증명은 항상 언제 나오냐면요. 시장이 좋을 때만 나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위험자산 100%가 제일 안 좋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제일 좋고요. 사실 이제 중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상습론자들 위험자산에 100% 투자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주시는 분들은 항상 언제 나오냐면 시장이 좋을 때 등장하고 있고요. 저희 같이 맨날 자산 배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자주 등장하는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네, 그래서 조금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 뭐 얘기했던 뭐 연금이나 이제 뭐 IRP,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기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투자함에 있어서는 시장을 그때그때 뭐 즉각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루한 투자만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소소한 재미를 찾겠다. 저는 보통 게임머니 계좌를 하나 둡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계좌는 여러 개 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계좌 안에서는 뭐 레버리지 ETF 투자도 해보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투자도 해보고 다양하게 좀 재미를 쫓는 투자를 하시되 다만 이제 노후자금 절세 계좌들은 지루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좀 계획적인 이 투자들을 좀 해주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이벤트를 좀 하나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관리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의사결정도 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내 연금 현재 상태가 좀 어떻게 운용돼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금을 좀 점검해 드리는 이런 이벤트들을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댓글을 하나 이렇게 남겨 드릴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게 되면 연금과 관련된 혹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에 대한 점검들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한번 봐봐야겠다. 확실히 이거는 이런 지금 상황에 닥치신 분들 특히나 퇴직 시점에서 아까 나 어떻게 하지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데이터 연동이 다 돼 있고요. 사실 뭐 예전에 뭐 투자 점검하면 다 캡처에다가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분석했었는데 요새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점검받고자 하는 계좌만 연동해 주시면 쭉쭉 끌어와서. 네, 아예 그냥 마이 데이터로 다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투자 성향 그리고 내 투자 성향 대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 그러면 투자 성향 대비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혹은 위험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분석해드리고 여기에 따른 코멘트를 저희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서비스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뭐 개인이 하는 서비스들은 있는데 이렇게 자동화된 서비스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연금 점검도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네, 연금 점검 다들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